네, 정치권의 가장 뜨거운 이슈에 대한 입장을 양당 대변인에게 직접 들어봅니다. 여의도 스피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선거 중반전에 접어들면서 두 분의 역할이 당내에서 굉장히 크기 때문에 많이 좀 피곤하신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오늘 또 생방송에 두 분의 열띤 토론 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어제 TV 토론 두 분 다 이제 지켜보셨을 텐데 첫 번째 토론이었기 때문에 전 국민적으로 또 많은 관심을 모았었습니다. 현재 그 여러 가지 각종 지표에서 좀 앞서가고 있는 후보와 쫓고 있는 후보들 간의 수성과 또 추격전의 공방 치열했다고 이제 평가를 받고 있는데 첫 번째 TV 토론 두 분 좀 어떻게 보셨는지 그 전에 또 이제 TV 토론도 진행자셨던 박경미 대변인께 먼저 좀 들어볼까요? 네, 이재명 후보는 안정적인 국정 운영 능력을 보여주면서 준비된 후보라는 인식을 주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침마다 지하철역에서 인사를 하는데요. 제가 네. 강남병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고 오늘 산능역에서 인사를 했는데 지난주 며칠 전에 지난주 했을 때랑 오늘 분위기가 사뭇 다르더라고요. 네. 물론 TV 토론 한 번으로 인식이 달라졌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지만 훨씬 더 안정적인 신뢰할 수 있는 후보로 각인이 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제 아침에 굉장히 분주한 출근이기 때문에 제가 먼저 악수를 청하거나 그렇지는 않고 저한테 이제 먼저 다가오시는 분들, 응원해 주시는 분들하고는 악수를 하는데 오늘 아침에는 악수를 굉장히 많이 했네요. 네. 그래서 어제 저녁에 TV 토론이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가 하는 낙관적인 해석을 해봅니다. 김문수 후보의 경우는 좀 준비된 발언을 읽기에도 바빠 보였고요. 또 좀 위험한 발언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소형 원자 폭탄이 떨어져도 원자로 반응 없이 뭐 안전하다, 자체 고장이 없다 이런 식의 발언을 하셔서 굉장히 그 정책에 대한 이해가 깊지 않으시다라는 생각을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후보의 경우는 이제 본인이 짜놓은 그런 프레임으로 상대방을 밀어넣고 규정해버리는 이제 그런 태도를 계속 보인 것이 좀 눈살을 찌푸리게 했던 것 같습니다. 네네. 호준석 대변인도 이제 당내 이제 후보들 간의 경선 과정에서 이제 토론회도 진행을 하셨었는데 좀 어떤 점이 좀 그 유독 눈에 띄는 장면들이 있었을까요? 네, 사실 이제 토론회 시작하기 전에 각 당에서는 시작도 하기 전에 벌써 논평을 다 써놔요. 우리가 제일 잘했다 이거.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네. 누가 잘했다 이거 얘기하는 것은 사실 저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네. 오늘 그 오세훈 시장이 주최한 토론회에 이제 김문수 후보가 참석을 했었는데 이준석 후보하고 같이 네. 거기서 이준석 후보가 나보다 더 잘했다고 하더라. 이준석 후보가 MVP라고 하더라. 그런 그 말씀을 하셔서 이게 정말 김문수 후보가 네, 이거 쉽지 않은 얘기거든요, 이렇게. 근데 제가 보기엔 김문수 후보가 잘하셨어요. 신뢰감이 있었고 김문수 후보는 경기지사 때 네. 일자리 87만 개 만들고 123조 원 투자 유치했었던 그 경험이 있는 사람이 뭐냐? 규제를 개혁함으로써 규제를 푸니까 기업들이 저절로 들어오고 그러니까 일자리 만들고 일자리 만들어지니까 도청의 살림이 풍성해지고 그러니까 복지 확대가 됐었던 이것을 이미 성공해 봤었던 사람이에요. 네. 근데 그런 그 규제 개혁이 핵심이라는 걸 알고 있는 것이거든요. 굉장히 신뢰감이 있었는데 김문수 후보 저는 국민들이 사람의 품성과 사람의 태도를 저는 그 토론회에서 본다고 생각해요. 근데 김문수 후보가 보여주는 그런 그 선함, 정직함, 반듯함 그런 것들이 저는 국민들한테 되게 다가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까 강남에서 느끼셨다는 그 분위기와는 달리 네. 뚜렷한 상승세예요. 김문수에 대해서 알아가고 있는 급속하게 국민들께서. 그래서 그게 여론조사 지표로도 반영이 되고 어제 토론회 전에 저 민주노동당 후보가 토론회 끝난 다음에 김문수 후보가 이제 악수를 청했는데 거절했다고 합니다. 네. 사실 굉장히 결례지 않습니까? 악수도 안 할 사람하고 왜 토론하러 나오시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재차 악수를 청하고 그런데 또 거절했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뭐 가타부타 그 이후에 일절 언급도 하지 않고 저는 김문수 후보의 그런 면모들이 어제 토론회와 또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굉장히 각인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네, 그 김문수 후보께서 이준석 후보와 달리 상대방의 의견을 발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시는 것, 그거는 저도 높게 평가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어제 토론이 끝날 때 제 지인이 저한테 보내준 메시지가 이재명 후보가 나머지 세 분 후보를 좀 가르치는 듯한, 그래서 1대3 교육의 장면이라서 이거 EBS에서 송출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의견을 받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김문수 후보님의 경우 2010년에 경기지사를 이제 마지막으로 그 선거를 이기시고 2014년까지 현역이셨고 한 11년 정도 이제 뭐 야인 생활을 하신 거잖아요. 물론 정치권에 계속 계시기는 했지만, 그리고 2016년 대구 수성에서 또 2018년 서울시장 이렇게 계속 그 낙선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성공의 경험이 2010년에 있으셨던 거죠. 그래서 조금 현역 최일선에서는 좀 한 발 떨어져 계셨기 때문에 다소 뭐 시대착오적인 느낌을 주시는 그런 발언도 없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께서 후보께서 3명을 가르치신다고 하는데 경제학 세계 경제학 교과서 역사에 없었던 소득주도 성장을 문재인 정부 때 우리가 배웠는데 그걸 어떻게 됐는지도 다 봤는데 이번에 이제 또 호텔 경제론 10만 원 냈다가 예약했다가 환불됐어도 그 돈이 도니까 경제가 살아난다. 정말 이거 앞으로도 저는 이 세계 역사에서 못 들을, 경제사에서 못 들을 것 같은데 뭐 그런 거. 커피 원가가 120원이다. 끊임없이 편을 가르거든요. 자영업자 중에서도 또 편을 가르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의 원리와는 정반대 방향으로 계속 가는 겁니다. 25만 원 돈 풀고 지역 화폐 찍고 그렇게 해서 경제 살릴 수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 방향으로 가서 어떻게 된다라는 것인지 정말 국민들이 의아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호텔 경제학의 경우는 경제에서는 그만큼 이제 순환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좀 단순화해서 말씀하시는 가운데서 나온 발언이고, 그거를 또 굉장히 공격의 빌미로 삼으시는 것 같고요. 커피 120원의 경우는 뭐 제가 여기서 다시 부연할 필요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제 후보도 또 그 말씀 전체 맥락을 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게 그 커피값 원가 원두 120원이 초점이 아니라 이 계곡 정비 과정에서 상인들을 설득한 거죠. 그러니까 닭죽하기보다는 좀 더 수익성이 높은 쪽으로 전환을 하면 어떻겠느냐. 그리고 그거를 위한 뭐 다른 제도들을 좀 정비를 해주고, 그래서 국민들은 계곡 이용권을 더 보장받고 상인들은 또 수익이 높은 그런 어떤 상권을 보장받는 그런 윈윈의 제안을 하신 것인데, 그 전체 맥락 중에서 커피값 원두 120원 이거에만 초점을 맞추고 그 대파 875원 이제 그거랑 등치시켜서 뭐 챌린지도 계획을 하고 계시다고 하고 하는데요. 근데 대파의 경우는 정말 대파 가격, 그러니까 대파를 비롯해서 우리나라 물가 상승이 정말 급격하게 이루어져서 서민들이 고통을 받았는데, 그 할인을 거듭한 875원 대파를 들면서 그 대파 가격을 호도한 거였잖아요. 그거는 그 전체 맥락이 그거예요. 근데 여기 커피값 원두 120원은 그 팩트 체크를 했던데요. 2019년 당시에 원두값은 원두만 하면은 정말 120원이 에 가까웠다고 해요. 지금은 원두값이 6년 동안 매우 많이 올라서 한 500원 정도 된다는데, 그러니까 그 원두 이외에도 굉장히 이제 많은 그런 비용이 들지요. 인건비도 들고 여러 시설비도 들지만은 그 원두로 국한을 시켰을 때는 그게 그렇게 틀리지 않은 그런 수치였습니다. 길게 알겠습니다. 말씀하셨으니까 저한테 10초만 더. 예. 딱 10초. 예. 네. 부탁드릴게요. 커피 원가가 120원이었는데 원두라는 말 갑자기 이제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말에는 무오류의 존재니까 자꾸 이제 다른 방향으로 이제 또 변명이 나오는 겁니다. 제가 어제 제일 충격받은 것은 사실 신재생 에너지였거든요. AI 시대입니다. 원전이 유일한 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탈원전했던 벨기에도 다시 원전 짓고 있습니다. 덴마크는 90%가 신재생 에너지인데도 원전 다시 짓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블룸버그 통신이 이것은 한국의 이제 기회다. 문재인 정부가 다 붕괴시켰던 원전 생태계 이제 겨우 살아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후보의 공약은 또 신재생 에너지예요. 집권하게 되면 이제 원전 생태계 다시 원점으로 가는 거고요. 신재생
AI 시대를 만들겠다는데 제일 중요한 게 전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신재생 에너지를 해서 어떻게 AI 시대를 열겠다는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저희가 1시간짜리 이제 그 네. 대담 프로가 아니라서 이제 네, 원전 저희- 관련해서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그 원전이 친환경적이고 굉장히 가성비가 높은 경제적인 방식이라는 건 우리가 다 알죠. 그런데 정말 만에 하나, 천만 분의 하나, 후쿠시마나 체르노빌 같은 일이 생길까봐 우리가 에너지 믹스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뭐 원전이 싸고 친환경적이라는 거는 다 압니다. 그런데 그 아주 가능성이 희박할지는 모르지만은 그 위험성 때문에 에너지 믹스를 하자는 것이죠. 네, 이제 10분밖에 안 남았고 저희 이제 이슈가 4개 네. 남아가지고 네. 속도를 내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좀 잘라서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가 같은 날에 개헌 공약을 내놨는데요. 새롭게 등장한 이슈가 바로 개헌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4년 연임의 결선 투표, 김문수 후보는 4년 중임의 임기 3년 단축, 이렇게 입장차가 확연한데 먼저 상대방에 대한 공격부터 듣고 또 방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 먼저 들어보도록 할까요? 조금씩 짧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네. 길어지니까. 네, 짧게 얘기나 짧게 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먼저 네, 네, 네. 먼저 호준석 대변인. 개헌은 제가 아주 수십 년 전 정치부 기자 시작했을 때부터 네. 수십 년 동안 듣던 얘기예요. 안 됩니다.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자기 희생이 없으면 안 돼요. 누군가는 자기 희생을 해야지 겨우 이게 물꼬가 트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임기 단축해서 선거 시기를 맞추자. 이게 없이 개헌하자라는 얘기는 그냥 하지 말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우원식 의장이 하자고 하는데도 그거 다 막 집중 공격해가지고 못하게 안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갑자기 왜 했을까? 저는 그것이 이제 지금 선거 판세가 김문수 후보 상승세로 올라가는 것과 직결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하겠다는 의지는 없는 거죠. 임기 단축하겠다는 희생이 없기 때문에. 두 번째, 네. 4년 중임제가 최근 모든 개헌 논의에서 다들 쓰던 용어예요. 4년 연임제라는 말을 최근에 쓴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재명 후보도 계속 4년 중임제 얘기를 했었어요. 갑자기 4년 연임제란 말이 나옵니다.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럼 여기에는 어떤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게 과하다고 하는데 최근에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하는 것들을 보면은 우리가 상상치 못했던 일들을 현실로 막 만들고 밀어붙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한 텀은 누군가 다른 사람이 또 하고 마치 러시아의 경우처럼 메드베데프처럼 그 다음에 또 이재명 후보가 또 나와서 그 다음에 또 할 수 있다. 그런 의심을 하지 않는다면 저는 그것이 굉장히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박경민 대변인. 네. 김문수 후보가 상승세에 있기 때문에 개헌 이슈를 꺼냈다고 하셨는데요. 어제가 5.18이었잖아요. 근데 5.18 정신에 헌법 전문 수록하는 그거와 관련지어서 어제 5.18에 말씀을 하신 거고요. 그다음에 자기 희생이 없다고 하셨는데 굉장히 희생에 해당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당선 가능성이 이제 높은 게 이재명 후보인데 그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내려놓는 내용이 많이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국무총리 국회 추천 받겠다. 그리고 검찰청, 공수처, 경찰청, 국가인권위원회, 방통위 이거 다 국회 추천 받겠다. 이런 것들이 또 감사원을 국회 소속으로 이관하면서 그건 벌써 이제 대통령의 권한에서 또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권한 내려놓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희생이 많다. 그리고 지금 그러면 3년으로 임기 단축을 해서 그럼 28년에 총선과 대선을 같이 치르게 되면 헌법의 개정 방향이 분권이잖아요. 그러면은 중앙정부, 행정부 권력하고 입법부하고 입법 권력하고 같이 가게 되는 굉장히 고도의 집중화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거는 분권의 정신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국회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그냥 하수인 아닙니까? 일사불란하잖아요. 거기다가 국회 총리 추천권 넘기고 감사원까지 거기다가 주겠다라는 것. 더 권력을 강화하는 거죠. 그게 어떻게 희생입니까? 근데 그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잖아요. 이제 국민의힘이 일당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그때는 그 민주당이 다수당이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 이재명 그 후보의 4년 연임 그 표현은 그 노무현 전 대통령부터 있었던 네. 그런 표현이라는 거. 이제 아주 옛날이죠. 그러니까 20년 전이잖아요. 네, 그런데 네. 어제도 그걸 의견을 표명하셨잖아요. 그 개헌 당시 재임 대통령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중임이건 연임이건 물론 연임으로 어저께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안 하겠다는 더 이상 그러면은
25년에 당선돼서 30년까지 하시고 그 다음에는 그러면 4년 중임제로 연임제로 바뀌게 되면 2034년까지는 쉬셨다가 2034년부터 다시 또 뭐 그런 일은 연임을 없다는 거죠. 하는데 예. 그런 롱텀 계획을 저희가 세운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미 알겠습니다. 대변인처럼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아닐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양측의 빅텐트 신경전도 가열되고 있는데 먼저 그 국민의힘 그다음에 차례대로 민주당의 빅텐트 상황을 좀 살펴보고 오늘 시간을 좀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국민의힘의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내일부터 영남권 시작으로 이제 유세에 나선다고 밝혔고 또 하와이에 홍준표 전 시장을 설득할 특사단이 파견된 상황입니다.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도 25일 사전 투표일을 기점으로 좀 분수령에 다시 한번 대두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제 국민의힘의 당내 통합, 원팀, 빅텐트 좀 종합적으로 그렇게 길지 않게 좀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그 거리에서 만나는 저희 지지자들께서 이제 많이 질책을 하시죠. 왜 원팀이 못 되느냐.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한 명씩 이렇게 계속해서 합류해서 원팀이 돼가고 있는 것이 네. 모멘텀이 될 수 있겠다. 오히려 상승세를 끌어낼 수 있겠다. 처음부터 다 있는 것보다 그런 느낌이 저는 듭니다. 네. 일단 한동훈 전 대표 이제 합류를 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오늘 오세훈 시장 주최 토론회에 이준석 후보하고 같이 이제 있는 모습, 그 쓰리샷. 이준석 후보도 알았을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어떤 메시지로 갈지. 네. 저는 일단 큰 시작을 한번 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홍준표 후보는 지금 저기 하와이에 계신데 잘 만나고 있는 것 같고요. 저희 특사들이. 그다음에 이제 한덕수 그 전 총리도 결국 저는 합류하실 것이라고 보고 이렇게 하나씩 빌드업하면서 마지막에는 보수 대통합이 이루어져서 1대 대결하고 결국 대역전승 거둘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국민의힘의 빅텐트는 빈 텐트인 것 같습니다. 좀 한동훈 전 대표가 좀 현장 유세를 한다고 하지만 지금 뭐 먹방하고 그러던 라방이 이제는 현장 유세 라방이 되는 것 같고요. 김문수 후보랑 같이 투샷이 잡히지는 않는 본인 정치하는 그런 유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홍준표 전 시장님에 대해서는 이건 거의 스토킹에 해당할 정도로 손편지 들고 오지 말라는데 하와이까지 가고 참 저는 그 하와이 특사가 홍준표 전 시장이 김문수 후보의 손을 들어주는 게 아니라 민주당으로 가는 발을 묶어주기 위해서 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지 세력들을 이제 모아가야 하는데 빼기가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는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나가고 그다음에 김계리 변호사가 들어왔잖아요. 이것도 결국은 계속 이번 대선이 이재명 대 김문수 후보의 대결이 아니라 여전히 그 이재명 대 윤석열의 그런 대결로 계속 고착되고 있어서 참 갑갑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재명 대 윤석열 대결로 끝까지 몰고 가려는 것이 민주당의 유일한 선거 전략이고 김계리 변호사는 현재 그 당원 자격심사, 입당 자격심사 대기 중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박경희 대변인께서 네. 국민의힘 빅텐트는 빈 텐트다 이렇게 네. 말씀하셨는데 민주당 텐트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욱 의원과 김용남 전 의원의 입당에 이어서 그 개혁신당의 문병호 전 의원과 이낙연계 이석현 전 의원 그리고 지지 선언이 나왔고 허은하 전 대표도 이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게 빅텐트가 아니라 비닐 우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짧게 한번 들어보고 저는 아주 마무리하도록 튼튼한 하겠습니다. 그랜드 텐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개혁신당의 김용남, 문병호 전 의원 그리고 오늘 제가 영등포 유세 갔다가 지금 막 열심히 네. 뛰어왔는데요. 거기에 허은하 전 대표가 거기 지역구죠? 네, 본인의 허은하 전 지역구. 대표가 거기 올라와서 이재명 후보의 지지 선언을 하고 유세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석연 전 부의장님도 이제 합류하신다고 하고 그래서 저희는 내란 동조 세력이 아니면은 다 이 그랜드 텐트에 짱짱한 이 텐트에 들어오시라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네. 호준석 대변인 얘기 짧게 들어볼까요? 상대 후보 경쟁 후보들에 대해서 내란 동조 세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정말
정말 그 무리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지금 저분들이 이재명 후보 지지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어떤 감동을 주는 것이죠. 그리고 들어와서 뭐 합리적인 보수의 목소리를 내달라라고 이재명 후보가 말씀하셨다라고 하는데 그 당에서 그래도 합리적인 목소리 내던 뭐 조응천 전 의원이라든가 심지어는 총리까지 지냈던 당대표 했던 이낙연 전 대표는 미친 정치의 끝판왕이다. 지금 이재명 정치는 괴물 국가가 돼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왜 그런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그것부터 좀 돌아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앞 이슈로 이제 하나로 15분간, 나머지 3개 이슈로 10분간 시간 잘 맞춰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두 분과는 격주로 만나니까 2주 후 바로 대선 하루 전날에 예, 많은 이야기들을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를 갖기로 하고요. 오늘 여의도 스피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